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히로시마로 떠납니다. 히로시마는 6세기 무렵부터 내륙과 세토 나이카이의 바다를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번성해 왔습니다. 1589년 봉건 영주인 모리 데루모토가 현재의 히로시마세에 거성을 정하고 히로시마라고 명명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 데루모토가 히로시마에 자신의 성인 히로시마 성을 세우면서 일본 추고쿠 지방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는 6개의 강이 지류에 많은 다리가 세워졌고 세토 나이카이라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도시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물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1589년 모리 데루모토가 세운 히로시마 성은 해자를 3중으로 두른 큰 규모의 성인데, 이 성이 지어진 이후 잉어성으로 불리워왔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 천수각 이외에 모든 부분이 해체되고 남겨졌던 천수각도 온폭에 의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천수각은 1958년에 재건한 것으로 성 안에는 최상층으로부터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많은 미술품과 미네품, 그 외의 향토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에도 시대 때부터 명치 시대까지 조카마치라는 것은 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시가지를 우리가 조카마치 이렇게 하죠. 조카마치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만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부터 히로시마는 일본의 근대화의 물결에 실려 점차 군사도시와 학원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일전쟁 1894년부터 1895년이죠. 당시에는 전쟁을 지휘하는 최고 기관인 대본영이 히로시마로 옮겨와 우지나 항구 또한 군사항으로 그 역할이 중시되었습니다. 한편 1902년에는 동경에 이어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는 1949년에 히로시마 물리과대학과 히로시마 고등학교가 통합되었죠. 그래서 히로시마 대학이 탄생합니다. 그 많은 교육기관이 설치되고 교육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히로시마 하면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원자폭탄이죠. 일본이 중국 대륙에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은 19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으며 그것을 계기로 1937년에는 중일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941년 12월에는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이라든지 영국 등의 연합국을 상대로 한 태평양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히로시마는 일본의 대외적인 전쟁이 있을 때마다 육군 부대가 집결하여 출병하는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으며 이후 군사 관련 시설도 매년 확충되어 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의 각 산업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생활물자 생산에서 군사물자 생산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시민의 일상생활은 궁핍해지고 많은 시민이 전쟁터나 군수공장 등으로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이죠.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시 중심부에 약 580m 상공에서 투하하죠. 당시 인구 약 35만 명이 살고 있던 히로시마는
일순간에 초토화됩니다. 무수한 시민의 생명을 빼앗아 갔으며 모든 도시 기능은 개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비참함은 예전에 대규모 자연재해라든가 전쟁 시 화약을 사용한 통상병기에 의한 피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죠. 원폭의 피해는 정신적으로도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가져오는 그 영향력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히로시마는 그러한 상처를 딛고 일어서 전쟁 후에 눈부신 발전과 부흥을 이룩해 현재는 깨끗한 대도시로 변모하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는 현재 일본의 중요한 산업도시죠. 미쓰비시 중공업이 있습니다. 마쓰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이 있는데 이런 공장들을 우리가 좀 견학을 하겠다 이러면은 견학할 수도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마쓰다 자동차 공업을 주축으로 196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의 파급 효과를 타고 제철이라든지 조선, 석유화학 등 중공업이 발달하죠. 현재 서일본 제1의 공업도시로 확고부동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로시마는 1994년 성황리에 아시아 경기대회를 개최하죠. 그리고 여러 나라부터 주목을 받죠. 그러면 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에 대한 연구는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행해졌는데 미국에서는 1942년부터 맨하튼 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실제적인 원자폭탄의 제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거액의 국가 예산과 방대한 인원을 투입하여 극비리에 진행되었죠. 그리고 나서 1944년 9월에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1945년 7월 16일 미국은 뉴멕시코주 아라모고드의 사막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폭발 실험에 성공합니다. 핵폭발 실험이 성공한 직후 미국 참모총장은 1945년 7월 25일에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라는 명령서를 미국 전략공군사령관인 칼 스파츠 장군에게 발부하였죠. 미국은 당시 일본을 가능한 빨리 항복시켜서 일본에서 미국 병사의 희생을 줄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에서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대일 참전이 극비리에 결정됨에 따라서 미국은 그 이전에 원폭을 투하하여 전후 세계에 있어서의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실전에 사용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일본의 여러 도시 가운데 하필이면 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미국 전략공군사령관인 칼 스파츠 장군에게 발부된 원폭 투하 명령서에는 1945년 8월 3일경 이후부터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폭격이 가능한 날씨에 신속히 최초의 폭탄을 목표 중에 한 곳에 투하하라고 되어 있다는 기록입니다. 원자폭탄 투하 목표 도시는 히로시마, 고쿠라, 니가타, 나가사키 등이었죠. 그러나 히로시마가 최초 투하 목표 도시의 표적이 된 이유는 첫째, 도시의 크기 및 지형 조건이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였기 때문에 원폭의 파괴력을 실험하기에 적당하였으며, 둘째는 히로시마는 청일전쟁 때 대본영이라 했죠. 군 전투 최고사령부가 있었고 이후 태평양 전쟁 때까지 모든 병력은 이곳에서 출병되어 일본의 해군과 육군의 군수품 공장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본의 군대, 군사시설, 군수품 공장이 집중되어 있었으면서도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945년 8월 6일 제1차 목표를 히로시마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히로시마 원폭에 대한 사망자는 어떨까요? 히로시마에 있다가 원폭의 피해를 받아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지금까지 정확하게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시내에 그 징병 등에 의한 인구 유출도 있었으나 약 28만에서 29만 명의 시민이 살았으며 그 외에도 약 4만여 명의 군 관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원폭 투하로 도시가 일순간에 괴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당시의 인구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이런 기록도 모두 불타버렸고, 또한 피폭 후의 혼란에 의해 충분한 조사도 실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원폭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숫자는 군 관계자, 시민, 건물 소개 작업 등 동원되었던 부군의 국민의용대 사람 등을 합하여 35만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숫자 안에는 많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일본 국내에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한국에서 강제로 징용되어 군수 공장 등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히로시마에 온 어떻게 보면 유학생, 미군 포로 등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원폭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강렬한 열선이나 폭풍에 의한 것 외에도 방사선에 의한 세포 파괴 등으로 피폭받은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게 되며, 이 사망자 수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망자 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몇 가지의 추정한 숫자가 공표되었으나, 히로시마에는 현재로서는 급성 장애가 일단 가라앉은 1945년 12월 말까지 약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1976년 히로시마가 국제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를 위한 히로시마 시민들의 노력은 어떻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로 인하여 세계는 핵무기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교육도시이자 군사도시였던 히로시마는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 핵무기 폐기와 항구적인 세계 평화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핵무기가 축적되어 그 확산이 현실적인 문제로 우려되고 있는 오늘날 인류는 모든 지혜를 모아 핵시대를 제어해 나가자 하는 운동과 그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죠. 너무나도 비참한 원폭의 피해를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인류는 앞으로 핵무기와는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뿌리 깊게 인식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폭받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핵폭탄이 떨어진 1945년 8월 6일과 그 후 계속된 고난의 날들은 피폭자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조차 고통스러운 기억일 것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죽음과 피폭에 따른 신체적인 장애 등은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으니 히로시마 시민들은 이 원폭의 고통스러운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지금도 두 번 다시 핵무기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전 세계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건립하는 계기가 되었죠. 히로시마 모토 야스가와와 홍가와 사이에 각주 지역의 북쪽 끝 일대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그 시내의 번화가 있었습니다. 시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그 지역부터 500m 이내의 이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피폭을 당한 후 히로시마는 평화도시 건설의 추진은 일본 국가의 이름으로서 착수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여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죠. 그 결과 시민들의 투표를 거쳐 최초의 특별법인 히로시마 평화기념 도시건설법이 제정되고 공포되기에 이릅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히로시마시를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도시로 정하고 피폭 지점 바로 아래인 나카지마 지구 일대를 항구적인 평화 상징의 장소로 정하여 평화기념공원을 만들었습니다. 평화기념공원은 나카지마 지구와 모토야스가와 건너편에 온폭돔이 자리 잡은 지역을 포함한 삼각형의 지역으로서 공원의 남쪽에는 평화기념시설을 동서방향으로 건설했으며 또한 공원 중앙에 남북 방향의 중앙선을 축으로 북쪽에서부터 온폭동, 온폭사만자, 위령비, 평화기념자료관, 그리고 기원의 샘 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폭사망자 위령비를 세우게 되죠. 평화기념공원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온폭사망자 위령비는 온폭에 의한 많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1952년 8월 6일에 제막되었습니다. 이 위령비는 고분 시대의 묘 그 주위에 묻혀졌던 구운 토기를 참고로 디자인하였고, 그 후 콘크리트나 노화가 두드러짐에 따라서 1985년 3월에 하강암을 다시 사용하여 만들어 세웠죠. 위령비 중앙에는 석실이 있으며 그 속에는 사망자 피폭자의 이름을 적은 온폭 사망자 명부가 소장되어 있고, 이 명부에는 매년 유족 등에 의하여 신고된 피폭자들의 이름이 추가로 기입되고 있습니다. 위령비 정문에는 편안히 잠드십시오,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슬픔을 견디어내고 미워함을 넘어서서 전 인류의 공정과 번영을 기원하고 진정으로 세계 평화의 실현을 염원하는 히로시마의 시민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끌고 있는 것은 온폭 어린이 동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기념공원 안에는 종이학의 탑이라고도 불리는 두 손으로 학을 받쳐든 소녀상인 온폭 어린이상이 있습니다. 이 온폭 어린이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온폭 장애로 숨진 사사키 사다코 양을 이해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살 때 피폭받은 사사키 양은 그 후 10년 뒤 백혈병으로 진단받아 입원하게 되자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약봉투, 종이 등으로 정성껏 종이약을 964마리까지 접었으나 1955년 10월 25일 숨지게 됩니다. 이 슬픈 소식을 전해들은 동급생들이 중심되어 사사키 양을 비롯해 온폭에 의해 숨진 많은 어린이들의 영혼을 달래고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기념의 상을 만들자는 운동을 벌이게 되어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성금이 모여졌죠. 그래서 이제 기념상은 1958년 5월 5일에 제막되게 됩니다. 탑에는 학을 받쳐들은 소녀의 그 브론즈 동으로 만들어졌죠. 브론즈상이 만들어져 평화로운 미래의 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폭돔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히로시마의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거점 시설 건설에 대한 요망이 높아져 1915년 4월 히로시마현 물산 진열관이 모토야스가와 옆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히로시마현 물산 진열관은 1921년 1월에 히로시마현 상품 진열소로 다시 1933년에는 히로시마현 산업장려관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시 경제의 궁핍함에 따라 장려관의 업무는 폐지되고 건물은 내부성 추시코쿠 토목 출장소와 그 히로시마현 지방 목재 주식회사 등의 관공서나 통제 조합의 사무실로 사용되었죠.
이 건물은 원자폭탄 폭심지로부터 북서쪽으로 불과 160m 밖에 떨어지지 않는 근거리에서 피폭당하여 폭풍과 열선으로 대파되었지만 주 건물의 중심부는 기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파괴된 건물 꼭대기에 그 동그란 잔해를 보고 언제부터인가 시민들 사이에서 온폭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건물을 기념으로 남기자는 생각과 위험 건물이고 피폭의 비참함을 생각나게 함으로 부수자 하는 의견 등이 이렇게 팽배하게 대립했죠. 또한 건물의 존폐에 관한 논의와는 상관없이 건물의 그 풍화가 심해져 작은 규모의 낙석 등이 생겨나 그 후 보존하자는 의견이 커지게 되어 1965년에 온폭돔의 강도 조사가 실시되고 다음해 7월에는 히로시마 시의회에서 보존을 요망하는 결의가 채택되어 11월부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존을 위한 모금 활동이 시작되어 6,600만 행,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억 7천 정도 이상의 성금이 모여졌죠. 그래서 1967년 4월부터 보존공사가 실시됩니다. 그러나 보존공사 후에도 20년이 지난 1987년에 온폭돔을 정밀 조사해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수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2억엔 중 1억엔은 온폭돔을 단순히 히로시마 온폭 유적 기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평화 상징으로서의 기원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모금으로 충당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반응이 아주 좋았죠. 모금액은 목표를 훨씬 넘어 3억 7천만 행,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억이 넘는 40억이 넘는 돈이 모였으며 공사는 1989년 10월부터 시작되어 다음해 3월에 완성되게 이릅니다. 앞으로 이제 핵무기에 의한 피해의 무서움을 말해주는 증거물로서 또한 세계 평화와 그 상징으로서의 온폭의 상처와 전쟁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온폭돔을 영구히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 온폭돔은 히로시마를 상징하는 건물이자 일본을 상징하는 건물로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 백과사전 등에 실려 온폭의 실상을 알려주는 건물로 소개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기념자료관이 자리 잡고 있죠. 평화기념자료관은 평화기념공원의 남쪽 정면 입구에 2층으로서 현대적인 외관을 갖추어 1955년에 완성되고 1958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자료관 내에는 피폭 자료와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의 히로시마의 모형 등에 전시되어 있으며 온폭에 관한 귀중한 자료 등도 다수 소장되어 폭격 당시의 참상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각종 장비와 전시물을 동원하여 온폭의 참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2층에는 온폭에 관계된 전문 서적만을 판매하고 있는 서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 평화기념자료관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원자폭탄의 무서움과 전쟁의 허무함을 절실히 느끼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을 가서 보면요, 한국인 온폭 위령비가 애롭게 써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의 징용 등으로 한국에서 히로시마에 끌려갔다가 피폭으로 희생당한 한국인은 2만여 명 이상으로 전해지고 있죠. 전쟁이 끝난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 피폭병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피폭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35년 뒤인 1970년 4월 피폭으로부터 25년간 방치되어 온 희생자들을 추모하도록 하고 싶다는 뜻이 있는 우리 제1교포, 제1한국인들이 한국인 온폭 위령 비석을 세웠습니다. 위령비에는 비참한 죽음을 강요당한 영혼들을
편히 잠들게 하고 온폭의 참사를 2번 다시 되풀이 않기를 희구하면서 평화의 땅 히로시마의 일각에 이 비를 건립한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비석이 세워진 장소는 평화공원에서 홍가를 사이에 둔 곳이었습니다. 평화공원 내 비석이 계속 늘고 있다는 이유로 히로시마시에서 1967년 평화공원 내에 새로운 공작 시설물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을 내놓았지만 제1한국인들은 온폭 희생자들의 비석이 모여있는 공원 안으로 한국인 온폭 일영비를 옮기고 싶다는 요망을 건립 직후부터 히로시마시에 강력하게 요구했죠. 그 후 한국인 온폭 일영비를 평화공원 바깥에 세우자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는 의견이 국내의 언론에 제기되면서 세계 평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때도 한국인 온폭 일영비는 평화공원 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원 밖에서 푸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후 한국인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로부터 세계 평화를 호소하는 히로시마인데 한국인 온폭 일영비가 공원 밖에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요구가 히로시마시에 받아들여져서 차별로 인식되는 것으로 본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례적으로 이전을 허가하게 되죠. 현재는 한국인 온폭 일영비가 평화공원 안에 이전되어 세워 있습니다만 한국식 비석이며 일영비의 유래 등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현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온폭 작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